75세의 독거노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생수 14박스를 주문합니다. 음료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매일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받는다니. 당신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달원 역시 물을 배달하면 할수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소음을 듣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물이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용도였을까요? 이 노인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한 오래된 주택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창틀에는 색바렌, 방충망, 보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5층에 사는 75살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타지에서 가정을 꾸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출 뿐이었지요. 이웃 주민들은 김 영감을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버스기사로 기억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기이한 행동이 아파트 전체에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옆집에 사는 박막내 할머니가 막 일어나 아침 체조를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김영감의 창문 밖으로 낮은 목소리에 전화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생수 14박스. 늘 하던 대로 9시까지 부탁합니다. 14박스 무려 336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도 그가 아랫집 이웃의 주문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거나 단수 대비용으로 물을 쟁여두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을 주문하는 행동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배달하는 사람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강민석 씨였습니다. 근처 대형 마트 배송 기사인 그는 매일 아침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날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7번을 오르내리며 물을 날라야 했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많은 걸 다 드실 수 있으세요? 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마셔요? 전해질 처리해서 쓸 데가 있어.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 기사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박스는 무조건 현관문 밖에 쌓아두게 했고 김 영감이 직접 박스를 하나하나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동작은 굼떴지만 남의 손을 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 기사는 우직한 성격이라 평소 고객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은 늘 낡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에는 하얀 가루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도 그는 절대 그 점퍼를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건네받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옷깃에서는 병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섞인 기묘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소리였습니다. 2번 정도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먹말라.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강 기사는 확신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뚜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리듬과 감정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고통과 다급함이 섞인 진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강 기사는 물박스를 건네받는 김 영감의 손을 보며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 지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이죠. 어르신 혹시 댁에 누가 있습니까? 김 영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말투였습니다. 없어. 잘못 들은 거야?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커서 그래. 강 기사가 뭐라 더 말하기도 전에 김 영감은 황급히 물박스를 낚아채듯 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강 기사는 문 앞에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의 집은 철저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검침원조차 문전박대를 당했고 자신이 직접 고치겠다며 수리기사도 돌려보냈습니다. 경비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쓰레기 배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택배를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꽉 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5층 계단 길목에서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덜 씻은 약병 냄새에 상한 우유 냄새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냄새를 따라 김 영감네 현관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노크를 해볼까 망설이다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시장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자 이웃들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에서 효소를 담그는 것 아니냐,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 아니면 여자를 숨겨둔 것 아니냐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강 기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배달 구역에서 들은 뉴스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노인이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다가 불법 마약 제조 공장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이상한 노인의 기행이 아니라 위험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배송센터로 돌아온 강 기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 김 어르신 말이야 뭔가 이상해. 단순히 물을 쟁여두는 게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게 A 과민 반응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강 기사는 아무 대답 없이 배송 전표를 정리하며 그날 아침 김 영감이 서명한 종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생수 칩스 3박스, 2024년 4월 19일.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첫 배달을 시작한 날로부터 정확히 90일이 지났다는 것을. 매일 36병,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3만 병이 넘는 물을 그 집으로 날랐습니다. 4월 하순에 서울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날씨였습니다. 낡은 방범창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김 영감네 문 앞에 쌓인 생수 박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 표면에는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기사는 5층 계단참에 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13번째 박스를 옮길 때 그는 의도적으로 동작을 늦췄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김 영감은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는 사람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만 열려 있었고 인사도 없이 시선은 복도 끝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틈만 나면 집 안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강 기사가 말을 걸자 김 영감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늙어서 그래. 물 많이 마시고 독소 빼면 좋아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앓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기사는 멈칫했고 들고 있던 물박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김 영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 재방송이야. 그는 급히 변명했지만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강 기사는 모른 척하고 마지막 박스를 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 병원에 배달 갔을 때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소리, 그 호흡법, 그 톤은 절대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핸드폰을 찾는 척하며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장갑을 정리했습니다. 귀는 문틈에 바짝 붙인 채로요. 몇 초 뒤 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짧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 기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방금 소리 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있죠. 김 영감은 2초간 침묵하더니 문을 쾅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이라니까 쓸데없는 참견 마. 하지만 텔레비전은 숨을 쉬지 않아요. 강 기사는 물러서지 않고 문틈을 쏘아 보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김 영감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물은 문 앞에 두고 벨 누르지 마. 어르신 걱정돼서 그럽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꺼져. 김 영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 기사는 강렬한 경고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색 철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사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던 강 기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료 기사인 이 씨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5층 그 집 때문이야? 아무래도 그 집에 여자가 갇혀 있는 것 같아. 딸은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아내였어. 딸은 지방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더라고. 아까 그 소리는 늙은 아내 목소리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니야.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이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신고할 거야. 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망설이며 저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사람 잡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죄 없는 노인네 명예만 더럽히는 꼴이 될까봐. 근데 만약 네 말이 맞으면 이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몇 달 전에 인천에서도 칠순 노인이
병든 딸을 병원에 안 보내고 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시신이 부패한 채로 발견된 사건 알지? 그 할머니도 자기가 치료한다고 고집 피우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강 기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김 영감의 마르고 거친 손, 딱딱하게 굳어 떨리던 손가락 소매에 묻어있던 정체불명의 흰 가루집 안에서 풍기던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의 뇌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기사는 배달 코스를 돌기 전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민원실에는 앳된 얼굴에 젊은 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수 배달 기사입니다. 김영호라는 독거노인 댁에 감금된 여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강 기사는 차분하지만 다초하게 요점을 말했습니다. 폭행이나 다투는 소리 혹은 구조 요청을 들으셨나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때리는 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했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생수 14박스 하루에 336병을 주문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배달했습니다. 집 안 냄새가 이상하고 옷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을 숨겨두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기록을 하던 순경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명확한 증거도 없어서 지금 당장은 강제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문 확인은 가능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노인 반응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10분 뒤 하얀색 경찰 순찰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 기사는 경찰들 뒤에 서서 5층에 굳게 닫힌 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문을 열지 않으면 연경 늦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은평서 형사팀의 베테랑 최진철 형사는 올해 53세로 20년 넘게 형사 밥을 먹으며 평온해 보이는 동네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는 소리가 없는 곳일수록 의심하라는 말을 신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김 영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파트너 박 형사 그리고 강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14박스를 3개월 동안 주문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최 형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 전산 기록에도 다 남았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에 14박스를 시켜도 많은 건데 이 집은 매일입니다. 최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복되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 뒤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김 영감의 목소리에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거주자분 안전 확인차 왔습니다. 최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김 영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피로와 긴장으로 얼룩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그 뒤에 서 있는 강 기사를 발견하고는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조회지은 거 없소. 무슨 일로 온 거요? 이웃들이 걱정돼서 신고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아픈 분이 계신 것 같다고 해서요. 순수하게 안전 확인 차원입니다. 난 멀쩡해. 아무 일 없어. 김 영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주워.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른 목의 끝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박 형사와 강 기사가 눈을 마주쳤고 최 형사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선생님, 댁 안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아니, 텔레비전 소리가 커서 그래. 내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불편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안 돼. 최 형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거주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강제 진입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형사가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막았습니다. 김 영감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부석처럼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집안은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컴컴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약품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은 온통 생수 박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박스에는 T1, T2, N 하으르 같은 알 수 없는 코드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박스도 있었지만 이미 뜯겨 빈 병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식수 용도가 아님을 직감케 했습니다. 강 기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달만 했지 집안에 이렇게 많은 물이 쌓여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기 200병은 되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 누구 있습니까? 초의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 영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앞에서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최 형사가 앞장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복도는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구석에는 제습기 3대가 웅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진한 딸기향 같은 인공적인 단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알루미늄 호일과 두꺼운 커튼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해골처럼 마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쩍쩍 갈라진 피부 창백한 입술텅 빈 눈동자. 얇은 담요를 덮고 있는 그녀 주변에는 마시다 만 생수병 7, 8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아주 천천히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물 더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최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경찰입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여자는 대답 대신 허공에 손을 휘적거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조딸입니다. 문가에 서 있던 김 영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억지로 끄집어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희귀병에 걸렸어. 물을 많이 마셔야 살 수 있다고 했어. 무슨 병입니까? 의사가 수분 전해질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름이 길어서 잘 몰라. 진단서나 처방전은요? 다 있어. 찾아볼게. 최 형사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구석에는 정밀 전자저울, 비커 스포이드, 그리고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기록 노트가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아직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4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풍기와 제습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문틈과 창틈은 문풍지와 테이프로 밀봉되어 공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젖은 수건과 뜯어진 소금 봉지, 그리고 숫자가 빼곡히 적힌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수병 뚜껑에는 T3 and if 같은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여자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자는 한참 만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김지은? 지은 씨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자 여자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물만 있으면 돼. 물만 마시면 안 죽어. 지금 마시는 게 뭔지 알아요. 최 형사의 질문에 김지은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특수 전해질 물이라고 했어. 몸에 좋은 거라고. 그때 김영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소. 검사 결과 의사소견서 처방 전. 최 형사가 서류를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문서들은 조잡했습니다. 병원 로고는 흐릿했고 직인도 정식 도장이 아니라 컬러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수분 전해질 대사 증후군, 저온 정요법, 지속적 전해질 수분, 보충 같은 그럴듯한 의학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의사의 면허 번호나 병원의 정확한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처방한 의사 이름이 뭡니까? 이동진 의사라고 했어. 면허 번호는요? 있을 텐데 찾아볼게. 최 형사는 서류를 덮고 김영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 서류들 보건소에 확인해 볼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따님은 지금 심각한 영양실조와 정신적 억압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매일 3시간마다 물 먹이고 온도 조절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김영감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핏발이 섰고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희귀병이라서 일반 병원 가면 죽는다고 했어. 의사가 그랬다고? 최 형사는 박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일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김영감은 소파에 주저앉아 낡은 쿠션을 쥐어뜯듯 잡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장갑을 끼고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에는 붉은색 마카로 쓴 일정표가 가득했습니다. 주인연은요. TC300명, 닌영을 N고 100g씩 이무리미로 플러스 소금 연이에요 식군인 엑스트인 니멜리린요. 그것은 김영감이 딸을 위해 짠 죽음의 식단표였습니다. 최 형사는 책상 위에 전자저울 옆에 흩어진 미세한 흰 가루를 손끝으로 찍어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미색을 띠는 고운 가루 살짝 쓴 냄새. 포장지에는 제조 일자도 성분 표시도 없었습니다. 조잡한 열 접착기로 밀봉된 봉투.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최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해질 조절, 가루야 의사가 처방해 준 거라고. 저는 강력계 형사만 20년 했습니다. 이런 포장은 약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최 형사가 돌아섰습니다. 박 형사 이거 국과수에 보내. 필로폰이나 케타민 변종일 가능성이 높아. 김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약이라니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김영호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하시죠. 그 말에 김영감은 벼락을 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난 마약상이 아니야. 난 그냥 아빠인데. 그때 안방에서 쿵쿵거리며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지은이 문틀을 잡고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님?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예요. 2년 전 지방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손을 댔어요. 점점 심해져서 아빠한테는 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금단 증상 때문에 발작하는 걸 보고 아빠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빌었어요. 병원 가면 기록 남고 인생 끝난다고. 그래서 아빠가 직접 고치겠다고. 김 영감은 소파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못나서 병원에 보내면 내 딸 인생 망칠까봐. 김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요법이 있다고. 류 코치라는 사람이 아빠한테 접근했어요. 병원은 환자를 범죄자 취급하지만 자기는 가족처럼 돕겠다고. 그 가루약 마약 성분인 거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그게 치료제인 줄 알고 50일 동안 매일 기록하면서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도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핸드폰 확인했습니다. 류 코치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직적인 판매책 같습니다. 최 형사는 김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방구석에서 아빠가 만든 정체불명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 가야 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진 새처럼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 김 영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김 영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어르신. 김 영감의 시선은 탁자 위에 물병에 머물렀습니다. X2라고 적힌 스티커. 어제 자신이 직접 가루를 타서 만든 물이었습니다. 류 코치는 조금씩 양을 줄이면 된다고, 이것만 마시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김 영감은 그 말을 신처럼 믿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을 재고 물을 배합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죽은 아내를 간병할 때보다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딸을 죽이는 길인 줄도 모르고 네 딸이 처음 발작했을 때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 119를 부르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물만 먹였어. 제발 죽지만 말라고 내가 가진 시계 안에 유품인 목걸이까지 다 팔아서 그 약을 샀어. 비쌌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애가 덜 아파하니까 나는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줄 알았어. 김지은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아버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아빠가. 두 부녀는 어두운 거실 물 박스에 둘러싸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 낡은 방충망 사이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잔인할 만큼 밝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드러난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휠체어에 태워져 밖으로 나왔습니다. 2명의 여성 보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최 형사가 직접 연락해 부른 중독 재활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로고 없는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쐬는 바깥 공기 그리고 햇살. 김지은은 눈부심에 눈을 찌푸리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차 문 앞까지 따라가 딸의 손에 작은 쇼핑백을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옛날에 쓴 시집이랑 녹음기 고등학교 학생증이다. 내가 다 챙겨뒀다. 김지은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쇼핑백을 끌어안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질 때까지 김영감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5층 자신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올라가자마자 거실의 두꺼운 커튼을 뜯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캐한 먼지와 함께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물박스가 치워진 텅 빈 자리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집은 이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최 형사는 경찰서로 복귀하자마자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가 아니야. 놈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했어. 김영감의 핸드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치유 비밀, 금단 클리닉, 이라는 이름의 메신저 그룹. 운영자는 류 코치, 회원은 8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잊힌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포기한 것을 우리가 해냅니다. 매일 올라오는 공지사항, 가짜의학 정보, 그리고 고가의 조제가루 판매. IP 추적 결과 운영자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었습니다. 놈들이 노리는 건 마약 중독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야. 신고도 못하고 병원도 못 보내는 그 절박함. 그걸 돈으로 바꾸는 악질들이라고. 최 형사의 지시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의 한 빌라 3층. 창문이 모두 가려진 그곳에는 47세의 전직 헬스 트레이너 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의사 가운을 입고 방송 장비 앞에서 가정식 금단 요법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들이닥친 경찰들이 류 씨를 제압했습니다. 방 안에는 가짜 학위증, 낡은 심리학 서적, 그리고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를 소분하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건강 보조제 판 거야. 마약인 줄 몰랐다고. 류 씨가 발뺌했지만 박 형사가 송금 내역과 상담 일지를 눈앞에 들이밀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전국의 피해 가정들은 그룹 채팅방이 사라졌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1년 후 김지은 씨는 전문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김영감은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김지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개월은 지옥이었지만 아빠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방법은 틀렸지만 아빠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건강하게 살아서 갚을 차례예요. 김영감 역시 반성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요. 자식을 살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손을 내미세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부모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부성애와 신종 마약 사기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강민석 기사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딸을 구하기 위해
범죄의 늪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구한 이웃의 관심. 때로는 침묵이 독이 되고 작은 오지랖이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